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근식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 이런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준비는 얼마나 충실히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 사건 구반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능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태풍 때문에 그런지 차가 좀 많이 막히죠? 뭐 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태풍이라는 심리 온다 여기는 태풍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일 정도면 남해안 지역하고 제주도 부근 많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주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언론에서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김근식 어떤 사람입니까? 예, 김금식은 전과 19범입니다. 근데 그 전과 중에 대부분이 악질 성범죄이고 예. 또 그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의 이제 전과를 쭉 살펴보면은 먼저 김근식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치상죄를 2000년에 저질렀어요. 네. 근데 그때 5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했는데 불과 16일 만에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그래서 인천과 경기도 이런 일대에서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11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고 네.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15년형을 받았는데 그때 내용을 살펴보면은 김근식은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예. 저항을 억압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성인 여성과의 원만한 성관계가 안 되는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까지도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나왔을 때처럼 지역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하네요. 지금 보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예. 한데 지금 지역 커뮤니티 보면은 뭐 8살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다라고 자기 소개한 분이 조두순보다 더하다고 들었다. 예. 조두순은 70세인데 이 사람은 50대 아니냐, 더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뭐 다른 회원께서도 우리 동네로 전입을 오면은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잘 날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지역사회 반응이 그렇게 과장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전과 관계나 범죄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건 맞거든요. 아까 뭐 10며칠 만에 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 저지르고 11차례의 연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수감 생활 중에 동료 재소자하고도 폭행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단기 실형을 또 연속해서 받았어요. 그 안에서도요. 예, 그래서 원래 성범죄 15년이 작년에 끝날 거였는데 그 폭행 사건에 의한 실형 판결이 엎어져가지고 이제 1년이 더 늘어난 건데 반복적으로 심지어 수감 생활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나왔을 때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싹 없어진 상태로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형량이 아동 성폭행범입니다. 19범. 뭐 다른 범죄도 그건 다른 범죄도 있었겠지만 15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범죄라는 거를 고려해서 그 예. 입법의 이제 그 개정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의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 기준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까지예요. 네. 그리고 가중을 했을 때 50년까지 가능하고 근데 그때 이 김근식이 처벌을 받을 때 그때 기준으로는 15년까지가 상한이었고 네. 가중을 했을 때 25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15에 25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15년이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중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가중, 그때 누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5년까지의 가중도 가능은 했는데 당시에 그런 법정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는 15년도 굉장히 중형이다라는 인식은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비슷한 아동 성범죄 일어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굉장히 양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예. 전에 15년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정형도 올라갔고 선고형도 굉장히 양형 기준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준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지금 12명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 정도면 사실 그때 15년에 플러스 한 10년은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다 이 말씀인데. 굉장히 다르죠. 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 부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혼란이 있었던 얘기가 왜냐면은 이것도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을 2006년도에는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없었으니까 적용 대상 아니다. 아니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건데 그 연역을 쭉 살펴봐야 돼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 9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그럼 적용 2006년에 김근식이 처벌받았으니까 적용 안 됐겠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게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착 명령이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선고가 안 났거든요. 근데 선고가 안 난 건 맞지만 법은 항상 토시 하나, 콤마 하나까지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 법에 부칙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법 시행 이전에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출소 예정자, 출소 임박자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부착 명령을 항고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근식에 대해서도 이 조항, 부칙 조항까지 이게 타고 넘어가가지고 검사가 부착 명령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미 선고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법적 쟁점이 그러면 뭐 이중처벌이나 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 없나 이랬는데 부착 명령이라는 거는 보호 관찰을 위한 것이지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과 관련한 위헌성 시비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소급해서 가능했고 이것도 이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김근식은 출소한 때로부터 향후 10년간 전자발찌에 의한 위치 추적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부착이 가능하고 이미 선고도 났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출소 후에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 1:1 전자감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1:1 전자감시라는 거는 아예 전담 요원을 붙여가지고 한 명 붙여서 그렇죠. 완전 들여다보겠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 이 전자감시라는 거는 전자발찌 부착했다는 걸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상정보 등록 공개 이것도 가능합니까? 등록과 공개 그리고 고지까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 2011년에 들어왔거든요. 그 후에 들어왔군요. 그 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는데 이건 결국은 등록과 공개까지는 가능하게끔 방법을 마련을 했는데 고지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성범죄자 알림 2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등록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 보면은 이제 공개된 정보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요건 어떤 식으로 우회를 했냐면 지금은 이제 성범죄가 발생하면 등록되고 자동으로 되지만 그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관 부서인 여가부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등록하는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했는데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래서 등록과 공개까지는 이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이 가능했는데 고지라는 거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김근식이 사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행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 우회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고지는 안 됩니다. 등록 공개 고지 세 단계인데 등록 공개까지는 뭐 가능한데 고지까지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까지는 지금 안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되고 안 되고가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뭐 주변 이웃 조심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이제 상식 밖의 일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등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범죄자에 대한 인권 문제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이트에 가서 등록된 정보를 공개돼서 이거 본다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내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벌 규정을 보면은 대부분 뭐 이제 언론 출판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개했을 때 뭐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했을 경우에
그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이라는 거는 인터넷 인터넷망이잖아요.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거. 근데 나는 인터넷 카페 같은 거는 안 해놨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카톡 같은 SNS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지인, 이웃사촌, 심지어 가족, 딸 이렇게 전달을 해도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고 그러면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이제 좀 이제 이런 항의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고지가 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까지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거나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까지는 범위를 좀 이제 면책되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법무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또 범죄자 인권 논란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는 보호 관찰의 영역에서 1:1 전자감독하고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뭐 이런 거 사전에 실시하겠다. 네. 24시간 집중 감시 감독 체제하겠다.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정보를 지금 등록하고 공개하는 게 5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러면은 법에 정해진 거 이외에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법의 이 테두리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범죄자 인권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이런 또 충돌 지점도 생겨서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